화제의 뉴스를 과학 기자의 눈으로 깊이 있게 바라보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 양효영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네, 아까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네. 미국을 물론이고 전 세계가 공포로 떨고 있는 이 스파이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네. 어. 스파이칩, 마치 영화 속에서 나올 법한 그런 소재인데요. 예. 네.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하드웨어적인 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몰래 이제 제공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구매하는 사람하고 모르게 이제 예. 칩을 심어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이 칩이 있으면 운영 체제를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뭐 통화를 엿듣거나 핸드폰의 경우에는 뭐 문자 메시지, 메일 이런 것들을 좀 복제할 수 있고요. 데이터 서버를 이용을 한다면 각종 데이터들을 몰래 훔쳐갈 수 있겠죠. 네. 네, 원래는 이 네트워크에는 이제 승인이 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제작할 때부터 스파이칩을 심어 놓으면 네. 시스템의 뒷문을 이른바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승인이 되지 않는 사용자도 뒷문을 통해서 들어갈 수 있어서 해킹의 위협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신 기술의 전반적인 뭐 스파이, 해커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게 전 세계적으로 좀 위협이 되고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미국에서 이제 이제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중국에서 만든 이 슈퍼마이크로사가 만든 이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특히 애플과 아마존이 실제로 이 서버에 심겨져 있는 스파이칩에 의해서 해킹을 당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그래요? 이게 시작이 된 건데요. 정황이 워낙 구체적이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의 업체들이 부인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과 어떤 의혹, 공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도에서 나왔던 이 스파이칩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영상을 네.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지금 보시는 게 데이터 네, 서버입니다. 일반 전자칩 같은 네. 느낌이 드는데요. 서버에 있는 칩들을 걷어내면요. 6번 네. 정도 걷어내면 마지막 판에 스파이칩이 저 있어요. 안에 동그라미 있다는 안에. 건가요? 네.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이걸 3배를 당겨서 예. 확대를 해서 보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처럼 보이죠. 거의 네. 점 크기예요, 그냥. 거의 네. 뭐 현미경으로 봐야 될 정도의 정말 작은 크기인데요. 네. 발견해낸 게 신기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이건 이제 사실은 아마존이 동영상 압축 회사라는 이제 하위 업체를 이제 인수하면서 보안 검사 실시를 하다가 이제 처음 발견한 건데요. 네. 이렇게 이제 이 마이크로사가 그러니까 데이터 서버를 기판을 납품을 한 곳이 뭐 미국의 애플이나 아마존은 뭐 물론이고요. 미국의 정보기관, 그다음에 뭐 각종 어떤 국가기관들 그런 데에도 납품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슈퍼마이크로라는 회사가 규모가 굉장히 큰 회사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전 세계 데이터 서버의 한 10%를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1위 기업이 1위 업체군요. 네, 1위 기업의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고 또 이 회사는 미국에 본사가 있어요. 하지만 이 대부분의 제품을 제작하는 곳은 중국에서 생산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서는 중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함께 일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 업체가 세계 1위의 데이터 서버 업체면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품을 쓰는 기업들 꽤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뭐 아까 앞선 보도에서도 보셨겠지만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이 슈퍼마이크로사의 반도체를 얼마나 수입했는지를 살펴보니까 한 50톤 정도, 금액으로는 한 66억 원 정도에 이른다고 예. 합니다. 국내에서도 뭐 삼성이나 LG, 포스코 등 대기업은 물론이고요. 통신사, 정부기관, 뭐 주요 대학과 그다음에 연구기관들도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럼 이 서버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정부기관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뭐 아직은 대대적인 전수조사는 일어나 있지는 않지만요. 네. 국감에서 이 신용현 의원, 앞선 보도처럼 신용현 예. 의원이 이 연구기관, 그러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연구기관만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조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30개 기관에서 답변을 보냈는데 그중에 11개 기관이 슈퍼마이크로사의 서버를 사용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용한 그 대수만 보면 한 731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내준 곳만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자료 조사가 되지 않은 곳도 굉장히 많이 썼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훨씬 더 더 많겠네요. 있을 수 있네요. 그렇죠. 네, 뭐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서버 도입을 인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사용을 좀 제한하고 뭐 반품이나 환불 이런 것들도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니 저희가 예전에 5G 장비 업체 선정할 때 중국 화웨이 같은 그런 중국 회사들이 가격이나 성능은 좋은데 해킹 위험 때문에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 관련된 사안이 좀 일어날까 봐 걱정이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미국처럼 중국 제품, 그러니까 뭐 불안한 중국 제품은 수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건 좀 선택하기 어려운 네.
대안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보안 기술력을 높여야 된다라고 전문가들은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참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또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뭔가요? 네, 반도체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이어가 볼까 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조금 좋은 소식으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반도체가 굉장히 수출 효자 상품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수출 효자 상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반도체가 처음 만들어진 실험실 혹시 어딘지 아시나요? 뭐 S사 대기업의 어떤 그러게요. 연구소 뭐 이런 대기업 연구실 아닌가요? 아닐까요? 네, 이게 제일 처음 만들어진, 그러니까 만들어 본 것은 이제 대기업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 국내 기술로 이제 해외 기술을 이전받지 않고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곳은 이 한국 그 대전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있는 반도체 실험실에서 처음 태어났다고 아. 합니다. 이 반도체 실험실이 1988년에 만들어져서 올해로 30주년 30살을 맞았어요. 그렇게 됐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태어나서 개발이 된 각종 반도체 기술로 얻은 이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한 63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많은 기술이 이곳에서 태어났죠. 그렇군요. 저희 또 앞서 보도에서 9월 ICT 수출액 최고 수준이다 이런 네. 보도 전해드렸는데 네. 그 기틀을 애트리에서 이 실험실에서 만들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실이 탄생시킨 반도체 대표적인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먼저 태어난 이 반도체가 국내 최초로 4메가의 D램 반도체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D램 반도체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대용량의 어떤 기억 장치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뭐 주기적으로 재충전을 했을 때 기억을 굉장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나 핸드폰에 굉장히 기억 소자로 많이 사용되는 건데 네. 우리가 이제 자체 기술로 처음 4메가짜리 D램을 만들었던 게 1989년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이 64메 그 대기업 삼성전자에서 64메가의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원래 당시에 굉장히 앞선 기술이었는데 예. 이때부터 세계 1위에 등극하면서 반도체에는 어. 한국 이런 식의 어떤 공식을 그때부터 딱 올라갈 수 있었군요. 네, 만들었고요. 뭐 이거 외에도 뭐 1994년에 뭐 국내에서는 최초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TV를 보는 OLED 예. TV를 처음 만들었던 곳도 이 애트리 어. 실험실에서였고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기업들한테 이전을 한 덕분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앞으로도 이런 ICT 강국의 지위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은 뭔가요? 네, 마지막은 좀 더 재밌는 소식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택시에 관련된 빅데이터인데요. 혹시 뭐 약속에 늦거나 혹은 출근이 좀 늦어질거나 이런 거 네. 할 때 택시 잡아보신 경험 있으시죠? 있죠. 특히 사람 많은 곳, 뭐 강남이나 홍대가 네. 특히 더 안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왜 유독 내가 필요할 때만 택시가 안 잡힌다. 네. 나는 택시가 필요 없을 때는 빈 택시가 많아 보인다. 이런 느낌 받은 적 맞아요. 네, 있으시죠? 저는 특히 번화가에서는 그래서 아예 그냥 일찍 집에 가요. 지하철 끊기기 전에.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네. 이제 요거에 관련돼서 이제 그 데이터 회사 카카오 모빌리티라는 곳에서 이 그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도대체 아, 왜 네. 택시가 필요할 땐 안 잡힐까? 네. 그래서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년 동안의 통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네. 우선은 택시를 많이 타는 시간은, 많이 호출하는 시간은 아침 7시에서 10시, 저녁 6시에서 출근 8시, 시간이요? 네, 밤 11시에서 새벽 2시였습니다. 네. 딱 나뉘네요, 그게. 그 출근, 출퇴근? 퇴근, 그리고 네. 회식 끝나고 이제 술 그렇죠. 드신 분들. 네. 예. 근데 지금 아까 방금 보셨던 것처럼 노란색 선, 그러니까 택시에 호출하는 거를 응답하는 기사님들의 수는 네. 거의 특별하게 시간과 상관없이 일정합니다. 일정했군요. 네. 그러면 그러다 좀 보니까-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뭐 특정 시간에는 수요가 몰리지만 공급은 늘 비슷하다. 뭐 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날씨가 안 좋을 때,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럴 때 사실 택시 타고 집에 가고 싶거나 뭐 출근하고 싶거나 움직이고 보통 싶잖아요. 그때 많이 이용을 하죠. 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보니까요. 실제로 폭우가 내릴 경우에는 택시를 54%나 많이 불렀고 폭설이 내릴 경우에는 48%나 택시를 많이 불렀다고 네. 합니다. 오. 하지만 기상악화로 집에 나오기 싫은 건 물론 우리뿐 아니라 네. 택시 기사님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겠네요. 생각을 안 해봤네요. 네, 실제로 네. 조사를 해보니까 비가 내릴 때는 14%나 출근을 안 하셨고요. 오. 눈이 내릴 때는 무려 31%나
택시 기사님들이 출근을 안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택시 이런- 공급량이 부족했죠. 이런 자료를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네, 왜 부족한지. 네, 알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택시에 탈 수 있는 사람은 적었던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이 보고서는 이런 수요와 공급이 왜 불일치한가를 살펴본 원인으로는요. 예. 개인 택시 기사들이 너무 고령화가 됐다. 나이가 많으시다. 이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전체 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이 한 53.4세라고 하는데 개인 택시의 대부분은 한 60대 이상이라고 해요. 그리고 법인 택시는 한 55세에서 60세 사이입니다. 조금 더 낮죠. 네. 법인 택시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이 사실은 회사에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균일하지만 네. 개인 택시의 경우에는 굉장히 자율적이라서 아침 8시에서 저녁 7시 시간에 굉장히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야 시간에 운행하는 택시 수 자체가 적네요. 네, 적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40대 기사님들은 심야나 새벽에 근무를 꽤 하시지만 사실은 나이도 있으시다 보니까 60대 기사님들은 굉장히 낮 시간에 근무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저처럼 막 계속 지하철만 탈 수는 없잖아요. 택시를 네. 타야 할 순간들이 있는데 택시 잘 잡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같이 조사해 왔는데요. 택시를 배차를 잘 받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우선은요, 택시 기사님들은 콜을 받으시면은 위치만 한글로 써 있는 장소만 볼 수 있습니다. 출발지와 도착지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출발지와 도착지가 굉장히 정확한 어떤 지점. 그러니까 네. 한눈에 봤을 때 어딘지 알 수 있는 곳인 것이 굉장히 그 호출을 받을 가능성이 음.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광범위한 지역명, 그러니까 지하철 앞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걸 하는 게 좋고요. 몇 번 출근지 얘기하면 또 괜찮겠죠? 네, 그렇겠죠. 그리고 지역을 경계를 넘나들 때는 지역 택시만 호출한다는 특별 어떤 이제 값을 선택하면 호출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택시를 탈 때도 역지사지가 필요했습니다. 네. 그동안은 너무 이용자의 입장만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통계 좀 재미있었네요. 네. 다음에도 또 깊이 있는 분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